네, 검찰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합니다. 조사는 구치소를 방문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뇌물수수와 출연금 강요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수사 상황과 함께 대선 전국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내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처음으로 조사를 할 거라고 합니다. 당초 오늘이었는데 변호인단 측에서 좀 준비할 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고강도 압박 조사가 예상된다고 하던데 일단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조사가 좀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예상을 좀 해볼까요? 뇌물죄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에서는 강요죄라고 그러고 본인은 포괄적으로 국정의 어떤 철학을 기반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고 이런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물론 국정농단 부분도 일정 부분 확인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17일 이전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로서는 상당히 한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압박해서 대통령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어떤 증거 자료를 그리고 증인을 그리고 대질신문을 하던가 해서 이것을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서 기소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검찰의 지금 아주 시급한 그런 어떤 현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마음을 열지 그러나 기존과 같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의 싸움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누가 더 우위에 서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조사라고 이번 이제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사 때는 검찰이 그렇게 강도 높게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진술을 일단 들어주는 쪽에 좀 치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이제 구속된 피의자 이제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을 시켰으니까 공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강도 높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추궁을 할 텐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번 조사에서 진술했던 부분이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허점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따질 겁니다. 추궁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첫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대기업 총수를 만났을 때 갖고 있었던 말씀 자료 거기 보면 이제 거기 보면 대기업 현안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봐라. 청탁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대가가 오고 갔지 않느냐, 이 부분에 집중 추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종범 정책수석이 다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독대 이후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다 적어놨거든요.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대가성 관계 또 청탁 관계 할 거고, 그리고 또 최순실 뭐 전혀 몰랐다 이런 부분도 정호성 전 비서관 이제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3자가 통화한 게 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정호성. 이런 부분을 다 들이밀면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계속 발뺌하겠느냐 하면서 압박 추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탄핵 심판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 변호인단들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평론가를 중심으로 그런 이제 뭐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사실은 변호인단이 바꾸는 것이 저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어차피 재판에 가면 팩트로 지금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호성의 녹음 파일이 가장 큰 직접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안종범의 수첩은 간접 증거로 법원에서 이것을 인정할지 않을지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녹음 파일에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들 이것을 변호인들이 어떻게 법원에서 대응을 할지 검찰 조사는 거의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대로 기소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법리 싸움에서는 법리라는 것은 주변 정황을 탄핵 때처럼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한 법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어떤 역할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용 변호인단이 상당히 지금 메모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대통령이 강요했다는 거고 대통령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삼성의 이재용 변호인단과 같이 변호인단이 서로
붙어야 되는 이런 형국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삼성 변호인단을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이것이 정치적 사건으로 지금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또 구인난도 여기 한몫을 한다고 근데 봅니다. 이제 변호인단 바꾼다고 해서 시간적으로도 지금 뭘 이전 내용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들리는 말로는 예. 변호인단을 보강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제 부장검사 출신 네. 보강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러면 기존의 변호인단의 조력이 실패했다라는 걸 전제를 하거든요. 뭘 실패했냐면 실제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전원 일치 8대 0으로 해가지고 탄핵 파면이 결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다 아시겠지만은 뭐 김평호 변호사라든지 서석구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말 변론을 통해서 대국민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켰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법정 모독까지 했거든요. 사실 이제 법정 모독을 하면은 재판장에게 그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8대 0이라는 탄핵 파면의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네.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주로 진두지휘를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도 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체인 게 실제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 받을 때 뭐 감사원장 출신이라든지 대법원장 출신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굉장히 약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현재도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고검장급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완할 텐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이걸 왜 유영하 변호사 혼자에게 맡겼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012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법률 담당을 맡아가지고 최태민 문제를 방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민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영하 한 사람하고만 상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죠. 왜냐하면 변호인은 조력자에 불과하고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변호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재라든가 검찰 조사를 할 때도 변호인의 어떤 조력보다는 본인이 정치적인 판단을 지금 앞서와서 해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본인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법적인 논리는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변호인이 필요 없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뭐 전혀 새로운 사람,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을 변호인으로도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대법관 출신이라든가 전 부장판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실은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청와대에서 있을 동안의 어떤 용인술 예. 이런 거와 또 일맥상통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니까 그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이나 어떤 그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요. 남부구치소에 뭐 수감 중인 안종범 전 비서관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과의 그 대질신문도 주목이 된다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대질신문은 좀 쉽지 않을 어렵다고 것으로 보시나요? 예. 보이는 게요. 대질신문이라는 게 서로 이제 진술이 엇갈릴 때 두 사람을 대질시켜서 왜 서로 틀리냐라는 걸 추궁하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나는 전혀 몰랐다. 최순실도 박 전 대통령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강요에 의한 것이지 뭐 청탁한 적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기존의 진술을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술이 대질신문이 어려울 것 같고 또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질신문을 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안종범, 정호성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대질신문도 가능하다. 그 수초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네. 혐의점에 대해서 선의로 한 거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네. 어떤 그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둘이 대질을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예.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한쪽은 선의로 했다, 그렇죠. 한쪽은 강요당했다. 그 부분은 앵커님 말씀대로 서로 대질신문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대질신문을 거부하면은 그걸 이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안종범, 정호성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계속 법정에서도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대지신문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지금 안종범, 정호성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계속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수감까지 된 상황이니까 예. 아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진실대로 얘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태까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또 그런 태도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이제는 구속 수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 예측 어떻게 보십니까? 바꿨으면 진작 바꿨으리라고 봅니다. 예. 6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대국민 담화,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인터넷 매체와의 대화, 그리고 기자 간담회, 최근에 자택에서 대변인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성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청와대에서 자택으로 또 복귀한 시점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그리고 엮였다. 이런 것으로 그동안 쭉 맥락이 같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구속까지 됐는데 구속까지 됐어. 구속이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범죄가 소명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구속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번복시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 갖는 것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과연 제대로 특수본에서는 수사를 하겠느냐, 끝장 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검찰 측에서는 껄끄러운 부분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쉬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좀 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검찰 고위직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점에서 예. 과연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친정 식구 그리고 자신들의 상관까지 칼날을 들이댈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뭐 김순환 검찰총장 그리고 이영렬 서울지검장 그리고 또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계속해서 통화한 내역들이 또 특검 조사 결과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또 결과를 내지 않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민정수석 하는 일이 대통령 측근 또 친인척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실패를 했고 또 실제 이제 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것을 비호하고 또 방주하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집중해서 결과를 내야 되겠고요. 또 특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은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하면은 100% 구속시킬 자신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주요 공범들이 다 구속됐지만 우병우 전 수석 지금 혼자만 구속이 안 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11개 혐의에다가 세월호 등등 해서 몇 개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들어갈 건데 제가 볼 때는 뭔가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병우 수석이나 최순실 뭐 국정농단 세력이나 보면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이고 우병우 수석한테 지금 겨냥하는 것은 검찰농단이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과 법무부. 그러면 기존에 수사를 할 때 무슨 뭐 개인 회사라든가 아들 병역 비리라 이것은 저는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본질적인 것은 청와대에서 검찰을 어떻게 조정을 했고 그리고 법무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으며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검찰 조사에서 할 수가 없었던지 안 했던지 그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룰 건지를 그것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지금 없는데 음. 검찰에서인가 법무부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난번에 특검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마찬가지로 특검에서도 기소를 못했듯이 기존의 뭐 개인 비리 이런 것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병우 수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재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예. 이 부분에서 추가 수사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안봉근, 이재만 두 네. 사람입니다. 예, 예.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은 피의자 상황도 아니거든요. 참고인 조사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예. 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이야기 예.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지지율 여론조사 살펴보면요. 먼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13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3위로 내려갔습니다.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이 지지율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안철수 전 대표가 20%를 넘어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 동시에 10개월 만에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유의미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대선 판도가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크냐면은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문재인 대신에 그다음에 반기문, 황교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문재인 그리고 안희정도 빠지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양자 대결 구도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동아일보가 의뢰한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양자 대결 상황에서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네.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세가 더 이어진다면은 앞으로 양자 대결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양자 대결 구도에서 역전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 구도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4월 4일 날 문재인 주자로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희정 지사, 이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한 표는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문재인 주자에게 갈 건데 안희정 지사의 상당 부분 표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올라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25%를 넘고 만약에 문재인 주자가 40% 벽을 깨지 못하면은 네. 양강 구도가 빠른 속도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급부상, 뭐 예견된 거라고 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좀 보고 계세요? 대선은 크게 이제 3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인물은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보수당 이렇게 3자 구도로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오늘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예.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구도적인 관계입니다. 구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지금 치열하게 호남을 두고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의 국민의당 대표가 호남의 어떤 우세권을 두고 호남을 누가 많이 석권을 해서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을 놓고 지금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이 형국이고 여기에서 비슷하게 양쪽이 호남을 놓고 5대5, 6대4 이 정도로 갔을 경우에는 한국당도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사론을 유지하고 물론 파죽지세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보수당과 국민의당이 연합 정권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예. 구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은 저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이것이 결정될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열흘 동안 상당히 구도적인 면에서 상당히 긴장이 되는 그런 어떤 대선의 어떤 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슈입니다. 이슈는 누구한테 집중이 되냐면 1위인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아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가 검증의 차원에서 1위 주자한테 집중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그만하소 뭐 이런 말도 이제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고 유력 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100배, 1000배의 어떤 더 강한 그런 검증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 이슈에서 이슈 메이킹에서 이슈 파이팅에서 실패할 경우는 대세론이 무너진 것이 과거의 이해창 대세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인물 구도 이슈의 어떤 삼박자가 짧은 시간 한 2주 정도에 급박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구도라고 봅니다. 네.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2주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이시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두 가지가 부상했다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호남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일방적으로 문재인 주자가 우세할 것 같았는데 호남 유권자들이 문재인 주자도 선택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도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마, 두 마리 경주마를 띄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호남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건데 이 마지막에 전략적 선택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예.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될 사람, 그리고 되어야 될 사람, 그렇습니다. 플러스 호남의 한 내지는 호남을 차별 안 할 사람, 사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할 텐데 지금은 두 사람 가지고 끝까지 저울질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는 정권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보수 후보들이 굉장히 지리멸렬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덕성 문제로 지금 괴멸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보수의 유권자들도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봅니다. 보수의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계속 보수의 후보들이 지리멸렬한데 여기에 표를 줬을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보수 후보를 찍지 않고 차라리 문재인 대항마를 선택하겠다. 비문 쪽에서의 예. 어떤 한 네, 사람 그렇습니다. 이제 선택과. 이런 부분을 지금 문재인 주자 쪽에서 안철수 그렇죠. 주자 쪽에서 말하는 게 네. 국민에 의한 연대다. 정치공학적인 인위적인 연대는 이미 불살렸다라면서 자강론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그런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는 지금 그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동안에는 여론조사상에서 잡히지 않았던 것들, 네. 않았던 표들인데 지금 상황에 비춰서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이 사람이 낫겠지라고 하면서 차선에, 그러니까 차악을 택하는 개념이겠죠. 그런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지지율이 반전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구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데 지금까지는 여론조사가 일정 부분 아무 사심 없이 그냥 그래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 해서 이렇게 여론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경우인데 실제 대선에 들어가서 어떤 승부처가 와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겠다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는 지역 패권, 이념 패권 그리고 개파 보수 이런 형식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을 아예 안철수의 어떤 파죽지세를 지지하는 호남의 어떤 진성 당원들은 예. 지금 대선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있을 총선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호남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을 우리는 뺏기지 않겠다. 그리고 키우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수도권 표심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해서 보수당보다 정권 교체를 한 대세로 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은 선명성에 앞서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당 이미지를 갖는 민주당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혼재적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것이 점점 대선이 가까우면 서로 치열하게 백병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지층도 본질적으로 지역 패권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당은 DJ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지금 할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의 민주당은 노무현의 적통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감옥에 가 있지만 그것이 TK를 중심으로 해서 동정 여론 플러스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서로 알력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인이 역대 대통령 3인이 이번 대선에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깊숙이 개입돼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대선처럼 원래 대선처럼 큰 선거는 예.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폐청산, 정권 교체를 내세우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적폐청산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살리기, 세 번째가 통합, 네 번째가 소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주자하고 안철수 주자 두 사람이 이 프레임 논쟁을 계속해서 갈 건데 앞으로 유권자들이 적폐청산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지지도도 또 한 번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안철수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이야기에 대해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의
여지를 두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싸움인데 말싸움이 정치 싸움입니다. 결국은 정치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고도에 계산된 것이고 문재인의 민주당 측에서는 안철수 좋다. 그러면 문재인의 대세를 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금 2위로 멀찌감치 따돌린 건도 선명성으로서 지금 무찔른 건데 이것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전 대표한테 이것을 또 똑같은 무기로 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카드로 해서 한국당이라든가 보수 중도 표심을 끌어올려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호남 표심을 두고 가라. 호남의 적자는 그럼 우리가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국민의당이 호남에 어떤 패권을 쥐고 있고 호남의 어떤 유권자들은 국민의당이 호남을 대변할 유일의 정당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오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선거 전략의 어떤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외연을 확장해야만이 문재인의 대선을 넘을 수 있고 그리고 문재인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를 호남의 유권자로부터 좀 떼어내고 싶은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프레임 싸움으로 서로 말싸움을 하는 건데 이 말싸움 이면에는 상당히 거대한 정치적인 음모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배 교수님께서 전략적 선택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데 그 전략적 선택이 나중에는 한쪽으로 되는 사람으로 몰린다고 예상하셨는데 이게 혹시나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양분되거나 갈라진다거나 그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분된다는 게 어떻게 양분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나왔을 때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막판까지도 끝까지 호남 표심도 갈릴 수 있겠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호남 표심은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두 사람 사이에 거의 백중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강세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60대 장년층에서 강세입니다. 그럼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호남의 장년층에서 왜 강세냐면은 호남의 장년층 사이에는 분명하게 반문재인 그런 정서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세대들이 서로 선명하게 갈라지니까 두 사람이 이제 호남에서 백중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문재인 주자를 좋아서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좀 마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의 적임자니까 대세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조울질 하다가 만약에 이게 균형이 무너지면 문재인 주자가 상당히 위기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보수의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민주당 경선 마지막 이제 그 순회 경선 오늘 수도권 경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문재인 후보 누적 가부 확보해갖고 본선 직행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표의 누적 투표율은 59.1%로 거의 뭐 압승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대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특정의 지역 패권이라든가 이념 패권이 어떤 장악할 수가 없는 누구의 뭐 어떻게 보면은 모두의 희망의 땅이 수도권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안희정 지사가 성남시장이지만 그래서 수도권에 어떤 진보성 있는 표심을 내가 갖겠다. 그래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수도권은 누구가 어떤 주인이 없는 그런 표심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수도권은 특히 지역 패권보다는 다르게 대선에서 누가 우리의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대세론을 따라가는 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지금까지 대세론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사가 단일화를 놓고서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단일화는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흡수 통합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흡수 통합을 하려면은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탈당한 명분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박근혜 배신자다. 그 당에서 오히려 박근혜가 배신자고 친박이 배신자지 우리가 배신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것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저는 건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무슨 계산에서 이렇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이죠. 예. 양자가 서로 자각론을 내세워서 서로 상대방을 흡수하겠다는 건데 이런 게 계속 가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각자 대선 이후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에 예. 그때 당시에 다시 이제 정계 개편을 통해서 합쳐질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 라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번 대선 전에 합치는 것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낮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유승민 그냥 구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악감정이 홍준표 대표를 하실 때 유승민 의원이 최고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서 홍준표 지사가 6개월 만에 중도 하차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정당 간에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두 당 다 보수 정당의 어떤 재건을 내세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보수당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87년처럼 사당 체제로 대선을 치르고 물론 정의당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관계나 그리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관계는 지금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는 건지 그리고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확장성에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지 이거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보수당이 합당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연대 단일 후보를 내면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합당은 안 되겠지만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대선이 끝나서 우리 한번 보자. 합당을 할 건지 각자 길을 갈 건지 이것이 뭐 4월 27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한 25일 동안 이것이 지금 치열하게 삿발 싸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